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투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과연 만날까요? 지금 딱 필요하고 궁금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방 전문가이자 방위산업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 윤석열 지금쯤에는 윤석열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던 게 진짜 와 이렇게 폭증할 수도 있구나를 저희가 실감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굉장히 내정 간접 수준이다 싶을 정도의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이례적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음.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음. 뭐 굉장히 불안한 심경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일상에 뭐 이런 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밤에 좀 잠을 잘 못 주무신다라고 음. 하는 그런 또 호소를 하시고 그런 또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코리아 리스크죠.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 그러니까 지오폴리틱스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이러한 코리아 리스크는 북한을 비롯한 인접 국가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정치 요소에 의한 불안 요소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고 환율 시장과 더불어 그다음에 지금 금융과 그리고 대외 어떤 경제나 무역 통상 음.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그 심각한 그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 국내 정치의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안보나 국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경제에 이르기까지 음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도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제가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아니 헌법을 지켜라. 그리고 법적 질서를 따라라. 미국 언론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법리에 따른 게 아니었다. 뭐 예를테면 계엄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보고 인상적이었던 건 또 거기다가 미국에는 15선 의원도 있더라고요. 15선 의원의 막 말씀 이런 것까지 보니까 이거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과 관련된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다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 할지라도 전쟁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음흠. 국회에서 이를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현지 여론이나 또는 미국 국민들 시민들의 그런 어떤 이러한 이제 전쟁 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이건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는 국제 정세에 불안해지는 것, 그다음에 또 미국 내 또 다양한 또 그런 사회 혼란들이 가중되면서 그러한 불안한 심리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카더라 또는 어떤 그런 음모설들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사회 정국이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일부 뭐 극우 유튜버나 또는 극렬 이런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행동이나 또는 그런 이 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 수준이 좀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톤다운하고 아유 톤다운하는 건 뭔가 당연한 얘긴데 네.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미국에서도 약간 음모론으로 치부받는 수준의 얘기가 한국에도 당연히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믿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저도 말씀이시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못 믿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 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음. 법조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과거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탄핵시켜봤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도 탄핵될 수 있다라는 걸.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초유의 사태를 벌인 장본인이 됐을까? 저는 아직도 여기에는 좀 퀘스천이 있는데 네. 좀 이제 점차 그런 좀 베일이 지금 좀 이렇게 네, 네. 가려졌던 그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네.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군 수뇌부들 줄줄이 직무 정지 상태이고 굉장히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워낙에 말씀하셨듯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적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 존재하다 보니 북한은 지금 어떤 스탠스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2번. 북한이 아무리 잠잠하다 그래도 노림수가 있을 텐데 우리 저렇게 줄줄이 장성들이 뭐랄까 직무 정지 상태인데 군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방어 태세 괜찮은가? 이렇게 두 개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최근에 북한의 좀 반응을 보면 네. 북한은 지금 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나 사실은 우리 정부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뭘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떤 그 폭력적이고도 그다음에 순화되지 않은 그런 그 말들을 쏟아내는 거기서 정작 북한이 제가 예를 들어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죽는 날을 재촉한다라는 최근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북한이 그런 북한이 지금 약간 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국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네. 의아한데요. 어허.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요. 네. 항상 어떤 뭐 도발을 한다든가 네. 어떤 그런 좀 음모를 꾸밀 때는 이제 어떤 그런 후속하는 그러한 이제 후속 도발을 본인들이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서 이들이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들을 내보이는데 지금은 좀 신중하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공식 관영 매체인 뭐 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이라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 뭐 신문에서도 1절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히 제가 이제 신중론이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뭔가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도발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고도의 심리전이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현대전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심리전이나 인지전 못지않게 지금 현대전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무엇인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좀 엄습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당장은 북한이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북한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결국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남한 사회의 어떤 국론 결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할 것인데 지금은 현재는 북한은 신중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 불안한 위험한 거죠. 거고. 네. 동시에 또 이렇게도 여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후 도발을 할 추후 나름의 작전을 세워놓은 다음에 급한 위에서 움직이는 게 원래 북한인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시계 제로거든. 남쪽을 보니 이거 다음 판을 우리가 다음 수까지 내다보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다음 수까지 하기에도 지금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제가 이제 전쟁과 무기 방위 산업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적이었던 국가들 또는 앞으로 미국과 싸워야 되는 적들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네.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신무기를 꺼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게 뭔가 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런 게 사실 상대방의 어떤 이 다음 시나리오라든가 또는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예측 불허에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북한마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신중한 신중하다라고 태도. 하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도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나름 것이라 분석 보여집니다. 중일 그렇죠. 것이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음. 엄청 쏟아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도 가시권 안에서 통제가 변수가 됐는데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줄이 내란 동조자들이라면서 막 출금 당하고 난리 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나름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 군의 방어가 괜찮을까? 이거 걱정돼요. 일선 지휘관들이나 또는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현역분들 제가 뭐 매일같이 통화를 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군의 사기나 그다음에 군의 어떤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합니다. 우리 군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현장 지휘관이나 또는 국회의 또 1공수여단이나 또는 707 특임단의 현장에서의 우리 군 장병들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혈 사태라든가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충돌을 자제했고 그리고 현장 지휘관의 그런 판단들도 저는 옳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떤 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 명령이 떨어지면 어떠한 일이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명령 수행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그러니까 단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네. 아니에요. 군인사법 현행 군인복무규율에 나와 있는 군인사법에 그냥 결국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 복종의 의무. 그 명령 복종의 의무가 군인의 어떤 중요한 그 어떤 한 원칙인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제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평가를 해봐야 된다. 물론 좀 시일이 지난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뭐 동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휘부가 지금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첫 번째 군 통수권자도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에 처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요 지금 군 이제 사령관급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그 외에도 정예 많은 부대들이 다 지금 수장이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그치. 이건 정말 정말 만약이라고 만약 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정인데 가정. 만약이 유사시 그렇죠. 정말 어떤 그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발발했을 때 네. 우리 군이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고 비상 이런 경계 태세에 대한 군의 대응이 네. 가능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심각하게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되는 하루빨리 수준이에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속히 빨리 이러한 군의 지휘 체계로부터 그다음에 군의 어떤 그런 그런 대비 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를 하고 네.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결국은 국정 정상화를 통한 뭐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을 돌이켜 보면 네. 그 탄핵 소추 발의 이후에 헌재 탄핵 결정이 난 게 한 4개월 정도 네, 소요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전례를 보자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제 수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될 텐데 네.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거냐는 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 관계자나 또는 우리 국회 그다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군 장성들이 내란죄로 끌려 들어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국방력의 어떤 우려가 제기됐는데 지금은 아예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 그걸 좀 지금 여쭤보고 우리 싶습니다. 국가 지금 비상사태가 맞고요. 네. 지금 초유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좀 대비와 그리고
어떤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그런 우발 상황에 대한 그 대응 방안도 그 뭐 우리 정치권 네. 여야들을 막론하지 말고 당연하죠. 예, 거기에 지금은 좌우가 어디 예, 있습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방어 지금 태세가 좀 흔들린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정찰을 좀 세게 하고 있을까요? 이 시점에?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저기 어때요? 군사 전문가가 보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다양한 전략 자산들이 있거든요. 음. 군 이성으로부터 그다음에 또 이제 고고도에서 또 운영되고 있는 또 그런 또 감시 정찰 자산들이 다 있는데 뭐 일반 국민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구글에 네. 그 US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로케이션 맵이라고 하는 그 어. 사이트를 들어가면 네. 미국의 항모 전단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일반 이제 요즘에는 정보화의 홍수 시대 이제 누구나 이러한 정보의 경계와 그런 것들이 많이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일반 국민들께서 궁금하면 그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도 실시간으로 오케이, 다 오케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네? 항모 전단이 우리 쪽으로 막 오는 게 보여요? 와 있나요? 지금 그 미국의 특이 도약은 아직 없고요. 아하. 다만 이제 주한 미군에서도 네. 주한 미군의 군 장병들에게 지금 사태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좀 인식을 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좀 신중하라고 하는 그런 좀 이제 경고 방송을 내보내긴 했는데 네네. 지금 뭐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정부도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을 그렇군요.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네네. 하나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뭐 영국 또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 약간 주의령 같은 걸 또 내리고 네. 권고사항 같이. 그렇죠.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하물며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이런 나라들조차 한국에 대한 이제 여행 시 좀 주의를 주의하라.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정말 그냥 아마 우리 일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으실 겁니다. 근데 한 외신 기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보고. 약간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불편했는데 한국이 이제 미얀마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 군부 정권이 들어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는데 이제 저도 말끝이 흐려지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외신이나 해외에서 바라보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네. 대외 신인도나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말 크리티컬한 타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나 국가 뭐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얘기할 K 방산의 주요 자원이라는 것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연결해서 나중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국방력의 약화, 그다음에 이제 국군에서 이제 수장들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고 수장은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지 뭔가 이선 후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근거 없는 무슨 행위를 하고 계셔서 권력이 일단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국정 공백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 트럼프가 바뀌는 이 시점에 그리고 많이 협의할 것과 뭐 논의할 게 많은 이 시점에 우리가 국정 공백이 되면 트럼프, 우리 욕심 많은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을 과연 만날 것인가? 일단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권한과 그리고 그 또한 유효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그런 국정 공백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그럼 만약에 군 통수권자인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2차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이 그걸 따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직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권한이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것은 유지되고 있지만 법적으론 하지만 사실상 거의 국정 그 공백과 국정 마비 상태나 다름없다.
네. 우리나라 군인들조차 현재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진데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과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능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결정이 내려지겠다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겠네요. 전혀 그런 이제 음. 신뢰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대조차 하지 말까요? 그렇죠. 음. 지금 뭐 해외 다른 그 정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음. 그리고 원래 당초 지금 뭐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방한 예정이었던 스웨덴 총리나 키르기스탄 대통령이나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줄줄이 다 방한을 취소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국빈 방문 일정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음.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외교 관계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잃고 또 고립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정치가 혼란한 것도 문제지만 네. 최근에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서 최근의 안보는요. 이제는 한 나라의 안보를 그 나라 스스로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결국은 집단 방위 체제, 집단 안보에 대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집단 안보와 집단 방위의 그 결속이 자칫하면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게 안보에 있어서 아하. 치명적인 부분이다. 미국이 계엄 통보를 못 받아서 열받은 대목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한국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도한 행동을 하니까 예측 불가한 한국이랑 못 놀겠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네.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 저는 미국하고 당연히 얘기가 됐나 보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 국방수권법에는 네. 주한미군 주둔병력 28,500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계엄을 발동하려면 계엄 선포 이후에 이 주요 수행 기관은 군이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미국 정부 당국과 음. 협의를 하지 않고 이런 계엄 선포를 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아까부터 거예요. 그 손살에 그만 치세요. 너무 아까 말이 안 된다면 손살을 제가 몇 번을 지금 치시는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 이걸 다 정제된 표현을 하느라고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러시구나. 저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제스처가 과해지는데 그렇군요.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너무 이건 상식적으로 전 당연히 미국하고도 협의가 됐구나. 근데 미국에서 이게 어떤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준 전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안보 동맹국인 한국의 비상계엄을 미국이 용인해 줬을 리가 없을 텐데 너무 의아했어요. 근데 보니까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걸로. 예.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한국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 이제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욕심 많은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거의 북미 관계 회복까지 갔던 트럼프잖아요. 물론 좌절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1기 때의 어떤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2기에 돌입해서 하자마자 바로 북한 김정은을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먼저 만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 네. 이게 발생되지 않았을 때도 저는 코리아 패싱을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트럼프의 행보가 네.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고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그런 행보에 있어서 트럼프의 이런 생각은 네. 더 고착화되고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 한국 정부의 그런 역할이나 기능이 축소될 수 있고 자칫하면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협의나 논의의 테이블에서 정작 우리는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논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게 우려가 됐는데 지금 상황은 더더욱 더 심각해진 거죠. 결국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네. 과거에 가졌던 어떤 우려가 완전히 이제 확증이 됐다. 이런 수준인데, 그런데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되게 많은 부분 같이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상충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이제 K방산에 대한 방산 이야기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제가 해외 AFP 통신이나 그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지, 그다음에 로이터, 하물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사에서도 연락이 와 갖고 오. 제가 한 최근 3년 동안 한국의 이러한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런 저력과 배경에 대해서 해외 외신 쪽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렇죠. 근데 그전에 앞서서 제가 미 외교협회와 미 하원 국방위 관계자들하고도 주기적으로 또 이제 화상 회의를 하는데 네. 벌써 3년 전인데 음.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첫 번째 질문이 왜 한국 정부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왜 미국에게만 의지하려고 하고 한미 동맹에만 의존적이냐. 저보고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방위 산업 이야기를 한다 놓고 정치 얘기를 하냐. 그 정치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하니까 패스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라 했더니 두 번째 질문을 딱 듣고서 제가 왜 첫 번째 질문을 저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인즉 만약에 한미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가령 중동이나 유럽의 어떤 특정 국가에서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가 경합을 할 때 과연 한미 동맹이 중요해서 미국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방산업체 이익을 양보해 줄 것 같냐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자국의 국익과 연관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상충되는 게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그럼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죠. 한미 동맹 자체가 미국의 이익이 되니까 미국이 하는 거지. 맞습니다. 한미 동맹이 아무리 미국의 착한 마음으로 하겠냐고요. 제가 우리 저 기자님께서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현실주의 외교입니다. 저는 우리가 뭐 외교를 크게는 실용 외교가 있고 자강 외교가 있잖아요. 왜요? 가치 외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외교도 어떻게 보면 왜 한때 뭐 유행했는데요, 왜? 좋습니다. 근데 크게 보자면 우리가 실용이냐 자강이냐인데 우린 자강을 하고 싶어도 자강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주변 국가를 봅시다. 중국, 러시아, 일본, 하물며 미국까지 있어요.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이웃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소국이에요. 근데 이 또 불편해하시는 또 시청자분들 계세요. 왜 우리가 약소국이냐고. 근데 그 주변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인 약소국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자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지혜롭고 현명한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실용 외교의 가치를 조금 더 승화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뭐 그런 가치 외교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자유주의 동맹. 그렇죠. 우리 근데 윤석열 씨가 좋아하셨는데. 네. 그게 제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그 종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는요. 그 자강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취임하고 나니까 실용으로 그걸 단어를 바꾸면서 실용 외교, 가치 외교라고 이름을 또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거 따지면은 우리가 밤을 새야 돼요. 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맞는 거. 그래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한국의 이익을 제대로 포착하려면 패싱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이후 그다음에 내란 이후 트럼프와 내란이 합쳐진 이 교집합에서 외교 국방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을 맨 처음 계획하고 모셔달라고 했던 거는 K방산 진짜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고 그것을 둘러싼 이제 뭐 국제 경제, 뭐 국제 안보 이런 거를 여쭈려고 그랬는데 앞부분 조건을 따지다가 우리가 일부를 다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되셨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것, 그다음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조건이 되게 급박하게 변했다. 그래서 안보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리가 됐고요. 우리 2부에서는 K방산 고공행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꾸라지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조망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